당장 파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한 재벌가의 운명을 뒤흔들어 버렸다. 케이크 한 조각이 날아갔다. 원피스에 묻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던 한 여자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백화점 1층 명품 갤러리. 검은색 정장, 금목걸이, 여러 개의 팔찌를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화선. 선일그룹의 실질적 실권자. 한태경의 어머니. 그녀는 뜻밖의 일로 백화점에 왔었다. VIP 고객 전용 샤넬 신제품 발표 행사. 하지만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디저트 팝업 스토어를 보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들을 봤다. 한태경. 팔짱을 낀 여자와 함께. 강지수. 곧 자신의 며느리가 될 그 여자. 이화선은 가던 길을 멈췄다.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태경이 케이크를 사주고 그 여자가 웃고 있는 모습.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였다. 내 아들이 여자친구를 위해 구매해주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여자의 다음 행동이 이화선의 눈을 크게 만들었다. 그 여자가 케이크를 포크로 집지 않았다. 손으로 직접 집었다. 맨손으로. 이화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 입, 또 한 입. 정말 개걸스럽게. 생크림이 입가에 흐른다. 초콜릿이 턱에 떨어진다. 그 여자는 손으로 입을 닦지 않았다. 원피스 소매로 닦았다. 고급 원피스. 초콜릿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흰 원피스에 갈색 줄이 그어진다. 이화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마치 뭔가 혐오스러운 것을 본 것처럼. 그런데 더 끔찍한 장면이 나타났다. 그 여자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생크림이 묻은 손가락을. 그리고 쪽쪽 빨아먹기 시작했다. 손가락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예의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이화선은 눈을 크게 떴다. 신사적이어야 할 백화점에서, 황금빛으로 칠해진 럭셔리한 공간에서, 선일그룹의 실질적 회장 부인이 보기에 이건 너무 역겨웠다. 너무 천박했다. 너무 저급했다. 이화선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마치 토할 것 같은 표정으로. 작은 탄식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그 여자를 봤다. 케이크를 한 입 더 집으려고 하고 있었다. 여전히 개걸스럽게. 여전히 예의 없이. 마치 이 세상에 자신밖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듯이. 이화선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손가락이 하나씩 천천히 구부러졌다. 그 손가락 사이사이로 분노가 흘렀다. 깊고 강하고 취소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정이 선명하게 내려졌다. 결정은 빠르고 차갑고 확실했다. 더 이상의 고민이 없는 결정. 저렇게 저급한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당장 파혼이야. 이화선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다. 비서의 번호. 통화 연결음이 울린다. 한두 번. 그 다음 비서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내일 아침 첫 회의에서 파혼 사항을 공지해. 이화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 점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 태경 약혼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 알겠습니다, 사모님. 비서는 놀라움을 숨겼다. 그리고 그 여자가 뭘 하는지 알아봐. 어디서 나왔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모두 조사해.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이화선은 통화를 끝냈다. 휴대폰을 내렸다. 다시 그 여자를 봤다. 여전히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이번엔 두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다. 마치 그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우아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이화선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진짜 분노. 진짜 경멸. 진짜 혐오. 저런 천박한 여자를 우리 집안으로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화선은 그 말을 속으로 외쳤다. 강하게. 여러 번. 선일그룹의 며느리로. 아니, 선일그룹의 그 누구와도 같은 공기를 나눠 호흡해야 하는 것도 싫은 여자. 이화선은 다시는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단숨에 돌아섰다. 자신의 신분과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하면서도 더 이상 그 광경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녀의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화선은 상상도 못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 럭셔리 백화점의 디저트 팝업 스토어. 나는 약혼자 한태경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고급 향수 냄새가 백화점 전체에 은은하게 흘렀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름날 저녁 노을 같았다. 한태경은 나를 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 남자의 감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을. 지수, 이 케이크 봤어? 한 조각에 15만 원이래. 한태경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케이크는 정말 화려했다. 생크림이 하얀 눈처럼 수북이 올려져 있었고 딸기와 초콜릿으로 정성스럽게 장식되어 있었다. 진짜 예술작품 같은 모양이었다. 누군가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나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어머나, 자기 진짜 아름다워. 나 이거 먹고 싶어. 사줄래? 내 목소리는 어린 여자아이 같았다. 순수하고 천진하고 순박한, 완벽한 연기였다. 한태경은 웃으며 케이크를 하나 구매했다.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주저함 없이, 의심함 없이. 카페 테이블에 앉은 우리를 향해 백화점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특히 여자들의 시선이. 어쩌면 우리가 그림처럼 예쁜 커플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잘생긴 재벌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완벽한 커플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처럼. 한태경이 케이크를 내 앞에 놨다. 하얀 접시 위에. 신문지처럼 펼쳐진 냅킨 위에. 자, 여기. 조심히 먹어. 떨어뜨리지 말고. 그는 내 얼굴을 부드럽게 바라봤다. 순간 나는 진짜 사랑받는 여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건 연기였다. 그 모든 게 연기였다. 나는 케이크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가느다란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한 입. 또 한 입. 하지만 이때부터 내 연기는 차원이 달라졌다. 내 손이 실수로 미끄러졌다. 생크림이 손가락을 적셨다. 케이크는 하얀 생크림을 흘리며 내 원피스로 떨어졌다. 나는 황급해하며 케이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런데 떨어진 생크림이 내 손을 더 미끄럽게 만들었다. 케이크가 위아래로 휘청거렸다. 순간 나는 정신을 깨었다.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사고였다. 완벽하게 계획된 하나의 장면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케이크를 두 손으로 집었다. 한 입하고 또 한 입하고 또 한 입했다. 개걸스럽게. 정말 개걸스럽게. 생크림이 입가에 묻었다. 초콜릿이 턱에 떨어졌다. 한태경이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 떨어진 걸 먹으면 어떡해. 자기. 이거 진짜 맛있어. 나는 손으로 입을 닦지 않았다. 원피스 소매로 닦았다. 고급 원피스. 초콜릿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흰 원피스의 갈색 줄이 아주 선명하게 그어진다. 또 한 입. 또 한 입. 또 한 입. 내 손과 얼굴이 케이크로 범벅이 되었다. 생크림이 목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장면이 시작됐다. 나는 크림 묻은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쪽쪽 빨아먹기 시작했다. 진짜 개걸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이 세상이 나 혼자인 것처럼. 손가락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생크림을 모두 빨아먹을 때까지. 한태경은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태경아, 너무 저급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구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화선. 한태경의 얼굴이 딱 굳었다. 엄마. 나는 케이크를 들고 있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이화선은 나를 내려다봤다. 원피스에 묻은 초콜릿. 손과 입 주변의 생크림. 내 모습이 그 여자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짐작이 갔다. 이화선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저렇게 저급한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그녀의 목소리가 백화점에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속삭이는 소리들. 저 여자 진짜 거칠더라. 저런 년과 재벌가 아들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수치심으로 가득한 여자처럼. 당장 파혼이야. 이화선이 소리쳤다.
저런 천박한 여자를 우리 집안으로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녀의 말이 백화점 전체에 울렸다. 마치 판결문처럼. 마치 사형 선고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너의 판결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린 판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화선은 다시는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단숨에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녀의 파멸의 시작이었다. 케이크 테이블로 돌아가자 한태경이 손수건을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또 한 입 했다. 더 개걸스럽게, 더 드라마틱하게. 생크림이 원피스에 또 떨어진다. 초콜릿이 손가락 사이에 낀다. 한태경이 황급해한다. 지수, 진짜.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행복한 여자처럼. 진짜 생각 없는 여자처럼. 그런데 내 눈빛은 맑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한태경은 나를 걱정스럽게 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처럼. 괜찮아. 한태경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가자. 우리는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뒤로는 백화점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속삭이는 소리들. 저 여자 봤어? 진짜 거칠더라. 저런 년과 재벌가 아들이. 어디서 나온 여자야?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태경은 계속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자, 가자. 우리는 백화점을 더 돌아다녔다. 명품 가게로, 향수 가게로, 보석 가게로. 한태경은 나에게 계속 이것저것 사줬다. 가방, 목걸이, 반지, 귀걸이. 모든 것을. 왜냐하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기 때문이다. 7년의 고아원 생활에 대한 보상.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시간에 대한 보상. 나를 죽은 걸로 처리한 것에 대한 보상. 자기 뭐 하고 싶어? 한태경이 물었다.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나는 말했다. 넌 나에게 이렇게만 주면 돼. 한태경은 웃으며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해줄게. 우리는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불빛 속을 걸었다. 완벽한 커플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이 타고 있었다. 이화선의 그 표정, 그 경멸, 그 분노,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억했다. 그리고 반드시 되돌려줄 거야. 100배로, 1000배로, 더 치명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혼이 선포된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났다. 백화점에서의 그 장면은 이미 선일그룹 임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한태경의 약혼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개적으로 파혼당했다는 사실. 그것도 회장 부인 이화선에게 직접 거절당했다는 사실. 선일그룹 본사의 라운지에 가면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였대?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손으로 집어먹었다더라. 손으로? 진짜? 응. 그것도 개걸스럽게. 그래서 회장 부인이 깜짝 놀라서 파혼 선포했대. 나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혼이 공식 선언된 그 다음 날, 나는 선일그룹 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향했다. 지하 3층 주차장. 그곳은 선일그룹의 일반 직원들이 차를 주차하는 곳이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예정이었다. 한민혁. 나의 아버지. 하지만 세상에는 청소용역팀의 팀장으로만 알려진 남자. 선일그룹에서 가장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는 그 직책. 나는 주차장의 구석진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파혼 후 첫 만남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본다면 그들은 의심할 것이다. 파혼당한 그 여자가 왜 선일그룹 본사에 있는지, 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지. 그래서 나는 한태경의 비서 복장을 입고 내려갔다. 검은색 정장, 하이힐, 안경. 완벽하게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복장으로. 지하 3층의 맨 끝 모서리. 낡은 화물 엘리베이터 옆.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를 봤다. 한민혁. 50대 중반의 남자. 하지만 그의 얼굴은 70대처럼 보였다. 고갈된 눈빛. 깊게 팬 주름살. 구부러진 등. 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지하 주차장을 쓸고 있었다. 눈도 들지 않고,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쓸고만 있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은 복수를 흐리게 한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나를 마주쳤다. 실례합니다. 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바라봤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듯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천천히 꺼냈다. 목걸이에 매달린 작은 인장 반지. 반지를 아버지 앞에 보였다. 이거 아세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빗자루가 떨렸다. 이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반지를 집어들었다. 주름진 손으로.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어디서? 이거 났어요? 아버지가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목에 있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반지를 한참 동안 만졌다.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반지가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건.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내 얼굴로 올라왔다. 조심스럽게.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마치 나가 착각일까봐. 당신, 누구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역으로 물었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너, 설마, 저예요. 나는 점점 복받쳐 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우리 지수? 아버지가 거의 숨쉬듯이 말했다. 우리 지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빠. 아버지의 빗자루가 떨어졌다. 찰컥. 금소금이 지하주차장에 울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빗자루를 줍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봤다. 마치 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환영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수. 정말. 우리 지수야. 아버지가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한 발. 마치 내게 다가가는 각 발걸음이 죽음과 삶을 걷는 것처럼. 7년 동안. 7년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한테 이 반지를 줬던 사람은 누구야?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건 아빠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설마 그 사람이? 응. 아빠가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맞아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를 고아원에 보낸 사람.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내 딸이 살아있다니.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7년을 참아온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다. 미안하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내 정체를 확인한 후에. 아빠가 널 못 지켜줘서. 미안하지 말아요, 아빠. 나는 아버지를 일으켰다. 아빠가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았다. 처음으로 진정한 포옹이었다. 딸을 찾은 아버지의 포옹.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딸의 포옹. 우리 지수. 아버지는 내 이름만 반복했다. 마치 7년 동안 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눈물. 그것도 보였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의 눈은 여전히 맑고 차가웠다. 아빠 앉아요. 나는 아버지를 주차장의 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콘크리트 계단이 있었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앉았다. 지수야, 여태 어디 있었어? 아버지가 물었다. 잘 지내고 있었던 거냐?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나는 차근차근 말해주기 시작했다. 7년 전 그날의 일부터. 그날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날이었다. 아빠는 선일그룹의 청소용역팀에 들어가려고 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었다. 누군가 아빠를 집어삼켰다. 그 누군가는 이화선이었다. 이화선은 아빠를 고용하지 않고 대신 협박했다. 자신과의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아빠는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이화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를 고아원으로 보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아빠는 나를 죽은 걸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7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넌 어떻게? 아빠가 흐느껴 물었다. 고아원에서 깨어났어요. 나는 말했다.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누가 널 구해줬어? 아빠가 급하게 물었다. 이 반지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요. 나는 말했다. 반지를. 지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빠가 그 반지를 봤다.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아빠의 눈이 흔들렸다. 마치 뭔가 중대한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 것처럼. 지수야, 넌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선일그룹이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 아빠는 물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는 한세훈이 창업자라고 알려져 있지.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아빠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가짜 이름이고. 진짜 창업자는 우리 할아버지, 한용준이신 거야.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응.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야, 지수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형이 있어. 한태성이라는 형. 그 형이 세상에는 한세훈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깨달았다.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이고 한태성 아버지가 형이라는 뜻이네요. 응. 그렇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인장 반지를 누구한테 물려주셨는지 알아? 아버지가 물었다. 아무도 모르지. 오직 우리 할아버지와 내가 아는 비밀이야. 그럼 이 반지는? 나는 반지를 들었다. 그 반지가 너한테 있다는 건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넌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상속자로 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진짜 상속자?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지수. 아버지가 내 눈을 봤다. 넌 선일그룹의 진정한 상속자야. 한민혁의 딸로서 그리고 한용준 할아버지의 손녀로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형광등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정체성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단순한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다. 나는 선일그룹의 실질적 상속자였다. 아빠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 반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만든 인장 반지야, 지수. 아빠가 반지를 바라봤다. 선일그룹의 모든 비밀이 담긴. 그리고 그 반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상속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반지야. 나는 반지를 들었다. 작은 반지. 하지만 그 반지가 내 모든 인생을 바꿀 것이었다. 지수야, 저 부유함을 돌려받고 싶니? 아빠가 물었다. 권력? 돈? 복수? 아니, 아빠. 나는 진실을 말했다. 나는 아빠를 원했어요. 아빠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래요.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수. 내 딸.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를 바라봤다. 이화선이 한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숨긴 모든 것. 내가 다 꺼내올 거고 다 드러낼 거예요. 지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아빠가 말했다. 이화선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내가 나타난다면. 나는 이미 나타났어요, 아빠. 나는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백화점에서. 그리고 회장 부인은 나를 파혼시켰어요.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수, 그건 완벽한 시작이에요, 아빠. 나는 차갑게 말했다. 회장 부인이 직접 파혼을 선언했고 난 그 전에 이미 복수의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아무도 내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순한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아빠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지수, 내가 말리기에는 이미 늦었구나. 아빠가 중얼거렸다. 넌 이미 복수를 시작했구나. 나는 손을 아빠의 어깨에 얹었다. 아빠, 고통받으신 7년.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화선이 한 모든 것. 한태경이 횡령한 모든 돈. 그들의 모든 죄. 법이 심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빠는 나를 안았다. 처음으로 진정한 포옹이었다. 딸을 찾은 아빠의 포옹. 그리고 아빠를 구하기로 다짐한 딸의 포옹. 지수, 우리 함께 견디자. 아빠가 말했다. 이 모든 시간을 견디고 함께 이겨내자. 응. 아빠. 나는 아빠의 품에 안겨 대답했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맑고 차가웠다. 나는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었다.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었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일그룹의 청소용역 팀장 한민혁과 그의 딸 지수는 함께 미래를 맹세했다. 그것이 이화선을 파멸로 이끌 거라는 걸 모르고 주차장을 나온 후 나는 아빠와 따로 헤어졌다. 누군가에게 의심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비서복장을 입은 채로 다시 선일그룹 본사로 올라갔다. 회의실을 통과하고 복도를 걸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불렀다. 넌 뭐 하는 사람이야? 선일그룹 경영진 중 한 명이었다. 아, 비서입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느 팀의 비서? 그 남자가 물었다. 한태경 부사장님 팀입니다. 나는 거짓말했다. 남자의 얼굴이 이상한 표정으로 변했다. 아, 그렇군. 그는 나를 지나쳤다. 나는 다시 이야기했다. 근데 혹시 아시나요? 뭘? 그 남자가 물었다. 한태경 부사장님이 최근에 약혼을 파기했다던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여자였나요? 남자의 눈빛이 반짝였다. 가십에 빠져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 여자? 정말 끔찍했더라. 남자가 비밀을 나누는 듯이 말했다.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손으로 퍼먹었대. 정말 거칠고 천박했다고들해. 정말요? 그렇게까지? 나는 놀란 척했다. 응. 그래서 회장 부인이 당장 파혼이라고 선포했지.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년과 우리 회장님 아들이 정말 나는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당신의 모습도 곧 저런 식으로 드러날 거예요. 선일그룹의 부정부패, 횡령, 모든 죄. 그것들이 다 드러날 거고 당신도 함께 무너질 거예요. 나는 비서복장채로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7년. 그 긴 시간 동안 고아원에서 준비한 것들. 회계학, 상속법, 경영학 등등. 모든 것이 이제 빛을 낼 시간이 왔다. 한태경의 USB. 그 안에 들어있는 횡령 증거. 이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파혼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 이제 진정한 막이 올라가려고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파혼이 일어나기 3주 전이었다. 12월 초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무렵. 나는 한태경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선일 그룹 33층 회장실 옆에 위치한 그곳. 창밖으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모든 것이 한태경의 소유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한태경은 단순한 그룹의 아들일 뿐이었다. 그룹의 진짜 권력은 누군가 다른 사람 손에 있었다. 지수, 여기 좋아. 한태경이 나를 보며 웃었다. 자, 여기 앉아. 편해. 나는 소파에 앉았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 아마도 수백만 원 이상 할 가구였을 것이다. 자기, 우리 정말 결혼할까? 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한태경은 내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근데 엄마만 설득하면 돼. 한태경이 말했다. 엄마가 좀 까다로워서. 나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까다롭다가 아니라 무섭다가 정확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화선의 약점을 말이다. 자기 화장실 좀 가도 돼? 나는 한태경에게 물었다. 한태경은 웃으며 화장실을 가리켰다. 저기 있어. 나는 일어났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한태경의 책상으로 갔다. 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검은색 책상. 그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나는 빠르게 책상의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서랍. 신용카드들과 현금이 있었다. 세 번째 서랍. 비밀이 숨겨진 곳이 나타났다. 작은 검은색 USB. 그것이다. 민 팀장이 내게 준 정보가 정확했다. 한태경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 민 팀장이 말했던 말. 나는 USB를 빠르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5초 뒤에 한태경이 나타났다. 지수, 뭐 했어? 한태경이 물었다. 화장실 다녀왔어. 나는 웃음을 지었다. 한태경은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을 배신할 생각을 말이다.
그 다음 날 나는 고아원 시절의 친구이자 현재는 법무사인 민 팀장을 만났다. 강남의 작은 카페. 사람이 없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USB가 있어? 민 팀장이 물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차가웠다. 나는 USB를 건넸다. 민 팀장이 그것을 받았다. 이게 정말 한태경의 거야? 응. 확실해. 나는 말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봤어? 민 팀장이 말했다. 너는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횡령. 아마도 100억 이상의 횡령. 그건 어떻게 알아? 민 팀장이 물었다. 한태경이 자랑했거든. 나는 말했다. 자기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뭘 했어? 자신이 한 거래들과 수익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어.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도 자랑했어. 민 팀장의 눈이 반짝였다. 지수, 넌 정말 똑똑한 여자네. 민 팀장이 말했다. 7년.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민 팀장은 나를 바라봤다. 마치 나를 처음 만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 USB를 확인해야겠어. 민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너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뭐예요? 한태경이 횡령한 돈의 규모. 민 팀장이 말했다. 만약 100억이 넘으면 이건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민 팀장이 계속했다. 너는 이화선이 뭘 했는지 알아? 뭘 했을 것 같아? 나는 물었다. 민 팀장은 카페의 문을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가 들을까봐. 살인교사. 민 팀장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요? 이화선은 7년 전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교사했어. 민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들이 선일그룹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나는 말이 없었다. 그건 너일 거야, 지수. 민 팀장이 나를 바라봤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 팀장의 입으로 확인되니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다. 지수, 너 정말 괜찮아? 민 팀장이 물었다. 응.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요. 너는 뭘 할 거야? 민 팀장이 물었다. 그 여자를 살인죄로 고소할 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거야? 나는 생각했다. 저는 그 여자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만들 거예요. 어떻게? 그 여자의 욕심으로요. 나는 말했다. 그 여자는 권력을 원해요. 돈을 원해요. 그리고 자존심을 원해요. 그렇지. 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나는 말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그 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 거예요. 민 팀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은 복수에 집중해야 해요. 민 팀장은 그 다음 날 나에게 USB의 내용물에 대해 알려줬다. 정확히는 메모로. 카페에서 대면하지 않고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모였다. USB 내용물 분석 결과. 한태경의 횡령액 정확히 127억 5천만 원. 기간 지난 7년. 방법 선일그룹의 해외 거래를 통한 뒷돈 수수 및 계좌 조작. 증거거래 기록, 계좌 이체 기록, 메일 교신. 추가 이화선과의 거래 기록도 포함되어 있음. 의견. 이건 법원에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화선의 흔적도 보인다. 그 여자가 한태경에게 한 일들의 지시 기록들. 지수, 이건 너를 위한 충분한 무기가 될 거야. 나는 메모를 읽으며 생각했다. 127억.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도 선일그룹의 법적인 거래에서. 아마도 이화선이 시킨 일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태경은 그 일들을 한 대가로 그 돈을 받은 것이었다. 나는 민 팀장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한태경이 언제부터 횡령을 시작했어요? 민 팀장의 답변이 왔다. 대학교 4학년 때. 정확히 너를 고아원에 보낸 지 3년 뒤부터.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3년. 그 시간차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이화선은 처음부터 한태경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를 죽인 후 3년을 기다렸다가 한태경에게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긴 것이다. 그리고 한태경은 그 모든 것에 동의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선일그룹의 장자로서의 권력도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남자. 그는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이화선의 함정에 걸려들게 했을 것이다. 그 다음 주 나는 민 팀장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서로 다른 카페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누군가에게 의심받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40대 중반의 남자. 민 팀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추천한 사람이었다. 이 USB의 내용물이 맞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다. 이준호 변호사가 말했다. 한태경의 횡령은 명확하고 이화선의 교사도 증명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너는 뭘 원해? 그들을 법정에서 이기는 것? 아니면 복수? 나는 생각했다. 둘 다요. 나는 말했다. 저는 그들이 법정에서 지는 것도 원하고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망가지는 것을 원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전략을 짜야 해. 변호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 고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뭘 해야 하나요? 기다려. 변호사가 말했다. 너는 계속 그들 곁에 있어. 약혼녀로서.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 그리고 때가 왔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알려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언제쯤일 것 같아요? 나는 물었다. 변호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이미 계획이 있구나. 응. 있어요. 나는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까지 3주일 정도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한태경에게 더 많은 약점을 캐내는 것. 이화선의 다른 비밀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완벽한 함정을 만드는 것. 나는 한태경의 집무실에 더 자주 들었다. 비서복장을 하고 마치 무언가 일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파일들, 서류들, 한태경의 습관들, 이화선의 방문 기록들. 모든 것.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한태경이 들어가는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뭔가 있었다. 계약서 같은 것. 나는 그것이 뭔지 알고 싶었다. 자기, 저 금고 뭐예요? 나는 한태경에게 물었다. 한태경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비밀이야. 당신도 아내가 되면 알게 될 거지. 당신도 아내가 되면.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아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파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혼은 내가 만들 것이다.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며칠 동안 나는 한태경과의 약속들을 정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 백화점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저녁 6시 한태경의 어머니 이화선을 만나는 것. 그 사이에 3시간이 있었다. 그 3시간 동안 나는 내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백화점에서 이화선의 눈에 띄게 한태경의 약혼녀 역할을 할 것이다. 천박하게, 저급하게, 예의 없게. 그리고 이화선이 빈틈없이 봤을 때 파혼의 결심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 계획의 시작이었다. 파혼은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화선이 먼저 결정한 것. 그래서 누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순한 피해자일 뿐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버지가 나를 다시 만났을 때, 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모두 밝혀졌을 때,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두려워할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거의 끝이 보였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올 때까지 나는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다. 파혼이 선언된 지 정확히 3일이 지났다. 선일그룹은 진진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회의실마다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회장 부인이 약혼녀와 파혼을 선포했대.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 여자가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개걸스럽게 먹었다더라. 정말 저급했나 봐. 뉴스까지 나왔다. 선일그룹 회장의 아들 파혼 사건. 언론은 이를 세기의 파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소동 속에서 나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태경과의 연락을 끊었다. 그는 여러 번 내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마치 상처받은 여자처럼. 마치 그의 약혼녀였던 여자처럼. 민 팀장과 변호사 이준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고소장을 준비했다. 한태경의 횡령 혐의. 그리고 이화선의 살인 교사 혐의.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다. USB 속의 기록들, 거래 내역들, 메일 교신들. 모든 것이 법정에서 통할 증거가 되었다. 지수, 준비됐어?
민 팀장이 내게 물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어두운 그곳에서. 응. 준비됐어요. 나는 말했다. 언제 고소하실 거예요? 내일. 민 팀장이 대답했다. 내일 아침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그럼 한태경은? 나는 물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이준호가 말했다. 횡령액이 127억 원이라면 검찰은 피의자 신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다. 이화선은? 더 복잡해질 거야. 이준호 변호사가 설명했다. 살인교사 혐의는 민사와 형사가 겹치니까. 하지만 그 여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속보선일그룹 부사장 한태경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선일그룹의 차기 회장이 고소당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금액이 127억 원을 넘는다는 내용. 선일그룹 주가는 급락했다. 1시간에 8% 이상 떨어졌다. 회사 내 패닉이 터져나왔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회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화선은 침묵했다.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만 있었다. 3일 뒤 한태경은 구속되었다. 검찰이 피의자 신문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뉴스에는 수갑을 찬 한태경의 얼굴이 나왔다. 한때 선일그룹의 샛별이던 남자. 이제는 횡령 혐의자가 되었다. 한태경은 호텔 감시 상황에 놓였다.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었다. 그의 모든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화선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한태경이 이화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공언했다. 검찰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화선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한태경이 구속된 지 2주 뒤 이화선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일그룹 회의실에서 방송사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담았다. 여전히 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저는 제 아들의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화선이 말했다. 그 아이가 제 허락 없이 한 일들입니다. 거짓이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화선은 계속했다. 저는 선일그룹의 회장 부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그녀를 담았다. 그리고 그 영상이 뉴스로 퍼져나갔다. 인터넷은 뜨거워졌다. 댓글창은 이화선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다. 진짜 무책임하네. 자기 아들이 횡령하는 걸 모를 리가 없지. 회장 부인이 이 정도면 답 없네. 나는 그 뉴스를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다. 민 팀장의 사무실에서. 지수, 저 여자 봤어? 민 팀장이 물었다. 응. 봤어요. 나는 말했다. 이화선이 움직일 거예요. 응. 그 여자는 계속 비리를 저지를 거야. 민 팀장이 말했다. 지금은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고. 그건? 나는 물었다. 해외 계좌에 숨겨진 돈들. 민 팀장이 말했다. 아마도 수천억 원대일 거야. 그 돈을 추적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 민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더 큰 실수를 하게 해야 해. 어떻게요? 나는 물었다. 계속 압박해. 민 팀장이 말했다. 그 여자는 지금 패닉 상태야. 그럼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거야. 나는 이해했다. 이화선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더 큰 증거를 만들 것이었다. 2주가 더 지났다. 경찰은 강지수라는 여자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선일그룹 부사장 한태경의 약혼녀였다는 것도. 세상이 떠들썩했다. 죽은 여자가 살아있었다? 살인교사? 아니 미수? 근데 약혼녀가 그 여자라고? 인터넷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화선의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언론의 문서들을 흘렸다. 이화선의 회계 조작 기록들, 뇌물 기록들, 그리고 살인자 박준호와의 계약 기록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는 심화되었다. 이화선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했다. 변호사들이 모든 것을 막았다. 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화선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증거는 모두 간접적입니다. 하지만 한개월이 지났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 한태경이 또다시 자백했다. 이화선이 자신에게 직접 거래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리고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상세하게.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경찰에서 배포한 통화 기록. 이화선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나왔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증거는 명확해졌다. 그러자 이화선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신청했다.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갔다. 제 의뢰인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도망칠 위험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거액의 보석금으로. 이화선은 석방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민 팀장을 다시 만났다. 지수, 다음이 뭐라고 생각해? 민 팀장이 물었다. 로비 혐의요. 나는 말했다. 이화선이 지금 검찰에 압력을 가할 거예요. 정확해. 민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거야. 어떻게요? 직접 감시해. 민 팀장이 말했다. 그 여자의 모든 움직임을. 한개월이 더 지났다. 예상대로 이화선은 움직였다. 검찰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돈을 건넸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민 팀장이 직접 찍은 영상. 그리고 통화 기록들. 모든 증거가 경찰에 넘어갔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이화선을 추가 고소했다. 로비 혐의, 뇌물 혐의, 권력 남용 혐의. 이번엔 도망갈 수 없었다.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화선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한태경도 계속 자백했다. 새로운 범죄들을, 더 깊은 비리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이화선으로 향했다. 또 다른 2개월이 지났다. 해외 계좌가 추적되었다. 선일그룹의 자금에서 빠져나간 500억 원. 모두 이화선의 명령에 의해서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였다. 이제 이화선의 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섰다.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수, 언제쯤이야? 아버지가 물었다. 아직이에요, 아빠. 나는 말했다. 이화선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비리가 드러날 때까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 응. 아빠. 나는 말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이제 단지 이화선이 스스로 파멸하기를 기다리면 돼요. 나는 하늘을 봤다. 아직 멀리 있는 빛.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빛이 이화선과 한태경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그리고 나는 진정한 상속자로 나서기까지. 이화선이 재구속된 지 정확히 10일이 지났다. 감옥 속에서 그녀는 계속 버티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불굴의 의지로 싸웠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한태경은 다르게 움직였다. 감옥에 들어간 지 2개월이 넘은 지금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위해 저질렀던 모든 범행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자백으로 몰아갔다. 어머니가 저를 이용했습니다. 한태경이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 처음엔 작은 거래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 거부할 수 없었는데요? 검사가 물었다. 어머니가 위협했거든요. 한태경이 대답했다. 제가 거역하면 가족을 해칠 거라고. 검사는 한태경의 노트북을 받았다. 거기에는 모든 기록이 있었다. 이화선과의 메시지들, 이화선의 지시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른 한태경의 행동들.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민 팀장의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들었다. 지수, 한태경이 완전히 자백했어. 민 팀장이 말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감싸지 않고 있어. 그럼 이화선은? 나는 물었다. 완전히 끝났어. 민 팀장이 대답했다. 이제 할 일은 그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넌? 나는 민 팀장을 바라봤다.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나는 말했다. 한태경이 왜 자백했는지 생각해봤어요? 뭐? 민 팀장이 물었다. 죄책감?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 그를 돕겠다고 제안했거든요. 누가? 민 팀장이 놀라며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한태경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뭔데? 민 팀장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완전히 고발하면 법정에서 나와 변호사가 증언해주겠다고. 그러면 형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수, 그건 민 팀장이 말을 흐렸다. 비윤리적이라는 뜻이죠? 나는 웃음을 흘렸다. 아빠를 7년간 고통받게 한 여자한테 윤리를 따질 이유는 없어요. 민 팀장은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마치 나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지수, 넌 정말 전략가예요. 나는 말했다.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이틀 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받았다. 한태경의 노트북. 그리고 거기에는 이화선의 또 다른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살인을 포함한 범죄들이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태경의 자백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아버지가 사업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머니가 그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경찰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한태경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두려워했어요. 법정이 떠들썩해졌다. 더 이상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살인교사, 그리고 수십 개의 뇌물과 로비 혐의. 언론은 폭발했다. 선일그룹 회장 부인, 살인 및 로비 혐의 추가 적용. 한태경 어머니의 지시로 범행 저질렀다 자백. 한용준 회장 사망 사건 재조사 시작. 한용준 회장이? 나는 민 팀장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알려진 사람. 응. 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재조사를 시작했어. 할아버지가?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민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이화선이라는 뜻이야. 나는 잠깐 말이 없었다. 할아버지, 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었다.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으니까. 하지만 그분이 나를 상속자로 지정했다. 그 인장 반지를 통해서. 지수, 괜찮아? 민 팀장이 내 손을 잡았다. 응,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단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싶어서. 그 여자는 아빠를 고통받게 하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경찰의 수사는 심화되었다. 한용준 회장의 사망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10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독극물의 흔적이 있었다. 천천히 독을 먹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독극물의 구매 기록이 나타났다. 이화선의 이름으로. 또 다른 2주가 지났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더 발견했다. 이화선의 은행 기록. 해외로 송금한 돈들의 규모가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컸다. 1,000억 원이 넘었다. 그것은 선일그룹의 자산뿐 아니라 정부 프로젝트의 자금까지 포함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죄. 검사가 추가 혐의를 작성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화선의 변호사들은 모든 증거를 부인했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그들의 입은 바빴다. 하지만 법정은 점점 더 이화선을 향한 유죄의 방향으로 기울었다. 나는 한태경을 만났다. 면회실에서. 유리 너머로. 지수? 한태경이 나를 보고 놀랐다. 자기 왜 나를 만나러 온 거야? 할 말이 있어서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의 자백 잘 들었어요. 지수, 난 정말 미안해. 한태경이 말했다. 난 어머니 때문에. 알아요. 나는 그를 끊었다.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하니까. 그럼? 한태경이 희망을 품으며 물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범죄자예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한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은 법정에서 유죄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를 완전히 고발했으니 형량은 줄어들 거예요. 나는 일어났다. 그것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예요. 지수, 잠깐. 한태경이 나를 부르며 외쳤다. 하지만 나는 되돌아보지 않았다. 민 팀장은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지수, 이제 마지막 단계야. 민 팀장이 말했다. 뭐예요? 나는 물었다.
이화선의 자산 동결. 민 팀장이 말했다. 그 여자는 지금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자산을 팔아치우고 있어. 그 자산들은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이야.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해. 어떻게요?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민 팀장이 말했다. 자산 동결 신청. 증거는? 충분해. 민 팀장이 대답했다. 한태경의 노트북과 은행 기록. 그리고 이화선의 국제 송금 기록. 다음 날 법원은 이화선의 자산 동결을 명령했다. 선일그룹의 주요 자산들이 모두 동결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세상을 흔들었다. 선일그룹 회장 부인 자산 동결 명령. 1,000억 원 규모 자산 동결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 선일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떨어졌다. 나는 선일그룹의 경영진들을 만났다. 비공식적으로. 한 개인 회의실에서. 강지수님, 저희가 뵈려던 차였습니다. 경영진이 인사했다. 회장 부인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회사가 극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화선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경영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들도 함께 기소될 수 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비리를 자백하고 배상에 동의하면. 그럼? 경영진이 물었다. 형량을 줄여달라고 법정에서 증언해 주겠어요. 나는 말했다. 선택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경영진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2주 뒤 경영진들의 자백이 나왔다. 모두 자신들의 비리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화선의 더 깊은 범죄들을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화선의 유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달이 지났다. 경찰의 수사는 거의 완료되었다. 한용준 회장의 독살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화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이제 이화선이 받을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살인죄 한용준, 살인 교사죄 강지수, 횡령죄, 뇌물죄, 로비죄, 권력 남용죄, 그리고 사기죄. 나는 다시 아버지를 만났다. 지하 주차장에서.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도 함께였다. 변호사 이준호. 한민영님 인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의 딸이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을. 그리고 선일그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한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수.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겨냈으니까. 아버지는 내 등을 쓸어내렸다. 마치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한을 씻어내려는 듯이. 또 다른 2주가 지났다. 검찰은 최종 기소장을 내었다. 이화선은 16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것은 한국 사상 가장 복잡한 케이스였다. 나는 변호사 이준호와 만났다. 그의 사무실에서. 지수, 준비됐어? 변호사가 물었다. 응. 됐어요. 나는 말했다. 이제 법정에 나갈 시간이네요. 그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넌 증인으로 나갈 거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 그 모든 불빛 아래에서 이화선과 한태경의 죄는 완전히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상속자로 나설 것이었다. 7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그곳은 한국 사상 최대 규모의 재벌 비리 사건을 다루는 곳이 되었다. 언론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재판 첫날 아침, 법정 앞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와 방송국 카메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도 여러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회사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자산 횡령, 정부 프로젝트 사기, 고위 관료와의 뇌물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에서도 이런 규모의 사건은 드물었다. 피고인 이화선을 부를 것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이화선은 아직도 여전했다. 고급 정장을 입었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다. 미세하지만 명확하게 떨렸다. 그것은 카메라에도 포착되었고 나중에 뉴스에 보도될 것이었다. 피고인, 당신이 이화선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맞습니다.
이화선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고 자신감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 선일그룹의 회장 부인이신가요? 맞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화선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이 앞으로 나갔다. 그들은 계획된 진술을 시작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이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무죄입니다.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다. 제시된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 의뢰인은 선일그룹의 회장 부인으로서 단순히 남편의 사업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 아들인 한태경이 제 의뢰인의 명령 없이 자의적으로 저질렀던 비리들입니다. 거짓이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되었다. 또한 강지수라는 여자는 이미 고아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고아원이라는 환경에서 자란 그 여자가 완벽하게 계획된 복수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 여자의 거짓된 증언에 의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다. 그는 법정의 중앙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마치 중요한 순간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판사님,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로 완전히 반박됩니다. 검사가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가장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규모 비리를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먼저 한태경 피의자의 자백 기록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정에는 한태경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태경의 목소리. 처음에는 작은 거래였지만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위협했습니다. 거역하면 가족을 해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려워했고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검사의 목소리가 음성 파일 속에서 들렸다. 180억 원입니다. 한태경의 대답. 180억 원이 모두 어머니의 지시에 의한 거래인가요? 네. 100% 어머니의 지시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다고 알고 있나요?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몇 억인가요? 1000억을 넘는 것 같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났다. 법정은 조용했다. 이화선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법정의 모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리포팅 위치로 옮겼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금융거래 기록을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계속했다. 스크린에 복잡한 금융 그래프가 나타났다. 선일그룹의 자금이 이화선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해외 계좌로 송금되는 과정.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1000억 원.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정부 프로젝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한국 정부가 선일그룹에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입니다. 검사가 설명했다. 500억 원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500억 원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금들을 개인 이익을 위해 횡령하고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죄를 넘어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죄입니다. 법정은 또다시 침묵했다. 이화선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렸다. 제 의뢰인은 이런 거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설명해보세요.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피고인의 손글씨로 작성된 계약서들을. 스크린에 이화선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날짜, 금액,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필적 감정 전문가의 감정 결과도 함께 표시되었다. 100% 이화선의 손글씨입니다. 검사가 말했다. 이 계약서들은 한태경의 금고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들은 10년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의 증거입니다. 이화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하지만 변호사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계속했다. 법정에는 박준호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증언했다. 그 여자가 저에게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 저는 돈이 필요했고 그 여자가 저에게 1억 원을 주고 누군가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 누군가의 이름이 뭐였나요? 강지수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시도했나요? 네. 칼로 찔렀어요. 여러 번인가요? 네. 여러 번 찔렀어요. 그럼 그 여자가 죽었나요? 아니요. 누군가가 와서 그 여자를 데려갔어요. 누군가? 그게 누구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왔고 어둠 속에서 사라졌어요. 영상이 끝났다. 검사는 추가로 말했다. 박준호는 현재 살인미수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있는 전과자입니다. 그가 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함으로써 추가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를 부르는 시간이 왔다. 증인 강지수를 부를 것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일어났다. 법정의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증인석으로 향했다. 천천히, 확실하게, 마치 무언가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변호사 이준호가 내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선 것처럼 느껴졌다. 강하고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지수 씨, 당신이 강지수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맞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7년 전 살인 교사의 피해자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현재 나이는 22살입니다. 그렇다면 7년 전에는 15살이었군요. 맞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검사가 일어났다. 강지수 씨, 7년 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저는 칼에 찔렸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피고인 이화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문서로 받았으니까요. 나는 말했다. 이화선이 저를 죽이도록 지시한 문서.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보였다. 이화선의 손글씨로 쓰인 계약서. 강지수를 죽이되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대금은 1억 원. 절대 실패하지 말 것. 법정은 침묵했다. 이화선을 보는 모든 눈이 적대적이었다. 기자들은 카메라로 그 계약서를 찍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그 후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누군가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나는 말했다. 죽음의 순간에.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고아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 후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공부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법학, 회계학, 상속법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런 과목들을 공부했나요? 이날을 위해서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화선과 한태경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당신이 한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건가요? 네. 나는 대답했다. 7년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화선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증인, 당신이 제시한 증거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입니까?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고아원 출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계획했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법정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한태경의 자백, 은행 기록, 해외 송금 기록, 정부 감시 카메라, 경영진들의 증언, 할아버지 독살 사건에 대한 의료검시관의 증언, 그리고 필적 감정 전문가의 감정 결과. 모든 것이 당신의 의뢰인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화선을 바라봤다. 차갑고 명확한 눈으로. 그리고 당신의 의뢰인이 한 모든 일이 그것에 포함됩니다. 저는 단순한 고아원 출신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의뢰인 때문에 고아원에 들어간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나의 증언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법정의 첫 번째 날이 끝났다. 뉴스는 폭발했다. 강지수의 법정 증언, 이화선을 향한 강력한 증거 제시. 선일그룹 회장 부인, 완전히 몰려. 나는 변호사 이준호와 함께 법정을 나왔다.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주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강지수님, 한 말씀만.
이화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앞을 봤다. 기자들을 해치고 나가는 그 자체가 답이었다. 2주가 더 지났다. 법정의 증언은 계속됐다. 한태경의 증언, 경영진들의 증언, 은행원들의 증언, 의료검시관의 증언. 할아버지 한용준이 독살당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이화선이라는 증거도. 모든 것이 이화선을 향했다. 또 다른 2주가 지났다. 이화선의 최종 변론이 나왔다. 나는 무죄입니다. 이화선이 법정에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비참했다. 이 모든 것이 음모입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고,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고, 저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단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판단하는 눈으로 봤다. 판결의 날이 왔다. 법정은 더욱 붐볐다. 언론의 카메라들이 모두 여기로 모여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본 법원은 피고인 이화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했다. 피고인은 16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 법정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살인죄 한용준 회장로 무기징역, 살인교사죄 강지수로 20년 징역, 횡령죄로 30년 징역, 뇌물죄, 로비죄, 권력남용죄, 사기죄로 총 50년 징역. 판사가 계속했다. 피고인은 총 130년 상당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다만 법정 최대 징역년수인 50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가에 1,000억 원, 피해자들에게 12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이화선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쓰러지다시피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끝내 말이 없었다. 아무 항소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한태경의 판결도 나왔다. 피고인 한태경은 횡령죄로 15년 징역. 그리고 피해자에게 12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15년.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간이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로비에 서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린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지수야.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빠.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다 끝났어요, 아빠. 응. 지수.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다 끝났다. 우리는 법정 계단을 내려갔다. 언론의 카메라들이 계속 따라왔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만 했다. 함께. 아버지와 딸이. 아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 우리는 이겨냈으니까. 응. 지수. 아버지가 나를 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7년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 판결이 나온 지 정확히 한개월이 지났다. 이화선은 교도소로 들어갔다. 50년의 징역형. 그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한태경도 구치소에서 본격적인 징역을 시작했다. 15년. 그것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과거였다. 선일그룹은 격변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 이화선이 구속되면서 회장 부인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다. 그리고 한태경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차기 회장의 자리도 공석이 되었다. 선일그룹의 경영진들은 혼란 속에서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누군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변호사 이준호가 나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에서. 지수, 축하한다. 이준호가 말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나는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 얘기할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단계. 이준호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일그룹의 상속자로서. 나는 말했다. 당신은 할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그것은 선일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들도 당신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요? 나는 물었다. 응.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당신이 선일그룹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22살이에요. 나는 말했다.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수, 당신은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법학, 회계학, 상속법을 공부했고 대규모 비리 사건을 완벽하게 수사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도시가 눈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책임이 될 것이었다. 나는 선일그룹 경영진들과 처음 만났다. 선일그룹 회의실에서. 그곳은 한태경의 집무실이 있던 곳과 같은 층이었다. 33층. 회장실 바로 옆. 강지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영진 중 한 명이 인사했다. 그의 나이는 60대였다. 나보다 38살 많은 남자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저는 당신들이 저를 받아들여 주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또 다른 경영진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화선과 한태경의 비리를 적발하지 않았다면 선일그룹은 이미 파산했을 겁니다. 정부의 감시 속에서, 그리고 국민의 비난 속에서 당신이 한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선일그룹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첫 번째 경영회의는 내가 주도했다. 제 첫 번째 명령은 투명성입니다. 나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말했다. 앞으로 선일그룹의 모든 거래는 공개됩니다. 그리고 감시를 받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감시를. 두 번째 명령은 배상입니다. 나는 계속했다. 정부에 1,000억 원을 배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개혁입니다. 선일그룹의 모든 부정부패를 제거할 것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모든 관행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경영진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명확했다. 나를 따르겠다는 눈빛이었다. 다음 주 선일그룹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강지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뉴스는 폭발했다. 22살 여성 CEO, 선일그룹의 새 회장으로 취임. 파혼 피해자가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한국 최연소 대기업 회장. 나는 회장 취임식을 했다. 선일그룹 본사의 대강당에서. 그곳에는 정부 관계자들, 언론, 그리고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수입니다. 나는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선일그룹의 새로운 회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피로 얼룩진 자리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독살로 얼룩진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으로 얼룩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로 얼룩진 자리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배상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견뎌주셔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 취임 후 나는 선일그룹의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이사회 구성을 개편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원들을 해임했다.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투명성위원회를 설립했다. 외부의 감시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였다.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그리고 시민대표들. 모두가 선일그룹을 감시하도록 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선일그룹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니, 예전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다. 투명한 경영을 하는 회사라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직원들도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일하지 않았다.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선일그룹의 임원 식사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청소용역 팀장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선일그룹의 고문이었다. 정확하게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아빠, 어떤 기분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좋아, 지수. 아버지가 웃음을 지었다. 정말 좋다. 나는 청소부였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내 딸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나의 눈이 젖어왔다. 당신의 딸이 선일그룹의 회장이라고. 당신의 딸이 모든 불의를 바로잡았다고. 당신의 딸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지수,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나를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났다. 변호사 이준호가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에서. 지수, 한 가지가 있다. 이준호가 말했다. 당신을 구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가요? 나는 물었다. 당신의 삼촌 한민준입니다. 이준호가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7년 전 그 밤 한민준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보내서 당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한민준은 당신을 지켰습니다. 몰래. 당신이 누군가에게 위협받지 않도록. 당신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그는 당신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법정 계단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한민준이 나를 바라봤던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한민준을 만났다. 그 다음 날. 공원에서. 안녕하세요, 삼촌. 나는 인사했다. 지수. 한민준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신이? 나는 물었다. 7년 전 내가 당신을 구했습니다. 한민준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 같습니다.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와 만났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응.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희생에 대해서. 한민준이 나를 안았다. 7년 만의 포옹이었다. 잘했다, 지수. 한민준이 말했다. 정말 잘했다. 선일그룹은 계속 변했다. 한민준과 그의 형들이 합류하면서 회사는 더욱 투명해졌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도 늘어났다. 장학금 재단, 의료기금, 환경보호 프로젝트.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죄를 씻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년이 지났다. 판결이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이화선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더 이상의 항소도 말도 없이. 한태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제일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청소, 취사, 정원관리. 한때 차기 회장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선일그룹의 회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고급 가죽 의자에. 그 의자는 이화선도 앉았던 의자였다. 한태경도 앉았던 의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내 자리였다. 나는 법정 판사의 옷을 입지 않았다. 정부 관료의 제복도 입지 않았다. 그 대신 선일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옷을 입었다. 고급 정장, 진주 목걸이, 그리고 인장 반지. 할아버지가 남긴 인장 반지. 그것이 내 정당한 권리를 증명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 저녁 먹자. 응, 지수.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디서? 우리 집에서. 나는 말했다.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좋아. 아버지가 웃음을 흘렸다. 우리 새 집은 강남의 한 저택이었다. 아파트가 아닌 실제 집. 정원이 있는 넓은 집. 그곳에 아버지와 나 그리고 한민준이 함께 살기로 했다. 한민준은 아버지의 형이었고 우리의 삼촌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었다. 그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에는 아버지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 있었다. 아빠, 이거 뭐예요? 나는 물었다. 된장국과 계란말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가 고아원 밖에서 먹은 첫 식사. 기억나? 응. 나는 웃음을 지었다. 그때 아빠가 저에게 밥을 먹여주셨어요. 지수가 너무 많이 먹어서 놀랐어. 아버지가 웃었다. 7년 만에 처음 먹는 밥이었으니까. 한민준도 함께 웃음을 지었다.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기겠군. 한민준이 말했다. 응. 나는 대답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의 초상을 바라봤다. 집에 한 모서리에 걸려있는 초상. 한용준.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나의 혈통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할아버지.
나는 속삭였다. 제가 했어요. 모든 걸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한 장의 종료일 뿐이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지수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선일그룹의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다. 선일그룹 회장 취임 이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났다.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일이 기다렸고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있었다. 회사를 바꾸는 것, 사람들을 도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향기가 났다. 라일락 향. 내 가장 좋아하는 향기였다. 누가 이걸? 나는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라일락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작은 노트가 함께 있었다. 회장님 축하합니다. 선일그룹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일동. 나는 웃음을 지었다. 120%. 그것은 예상 이상이었다. 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 가능했다. 사람들은 정직한 회사를 사랑했다. 그날 점심은 아버지와 함께 먹기로 했다. 선일그룹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 축하한다. 아버지가 일어나 나를 껴안았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물었다. 경영진들이 나한테 먼저 말했어. 아버지가 웃음을 지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아버지는 저를 믿었어요. 나는 말했다. 7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셨고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수, 나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넌 뭐 더 필요한 게 없니? 필요한 게요? 나는 생각했다. 응. 남자친구라든지.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빠. 뭐해? 맞지?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혼자만 지낼 순 없지. 아버지, 저는 아직 회사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남자친구는? 나중에. 그렇지, 나중에. 아버지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쓸어냈다. 우리 딸은 지금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나는 선일그룹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선일그룹 본사의 대강당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함께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성과는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투명한 경영을 믿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전 직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교육기금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놀랐다. 정말요? 한 직원이 외쳤다. 네, 정말입니다. 나는 웃음을 지었다. 선일그룹은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곧 회사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티 내내 직원들은 나와 함께 축하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뒤 나는 선일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나 되는 선일재단.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선일그룹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들. 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분들을 돕기 위해 이 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의 초기 기금은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룹의 순이익의 5%를 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은 놀랐다. 순이익의 5%. 그것은 엄청난 규모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달 나는 새로운 사원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장애인, 저소득층 출신,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들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나는 경영진들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존경을 하세요. 예, 회장님. 경영진들이 답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선일그룹은 한국의 가장 행복한 기업이 되었다. 회사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직원들의 이직률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의 부정부패로 물든 회사에서 정직하고 따뜻한 회사로. 그 무렵 나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내가 7년을 보낸 곳. 고아원의 아이들이 나를 맞이했다. 언니가 정말 회장이래? 한 어린 여자아이가 물었다. 응, 맞아. 나는 웃음을 지었다. 그럼 언니는 지금 행복해?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정말 행복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도 행복해질 거야. 어떻게요? 이 재단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나는 말했다. 너희의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할 거야. 정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응, 정말이야. 그날 나는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의 교육기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고아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10억 원의 기부금도 함께 전달했다. 원장님은 눈물을 흘렸다. 강지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나는 말했다. 여기서 저는 살아갈 희망을 배웠으니까. 6개월이 더 지났다. 나는 선일그룹의 사원들과 함께 한강 피크닉을 갔다. 아버지와 한민준 삼촌도 함께였다. 지수 봐. 한민준이 말했다. 모두가 행복해.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직원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웃고 있었다. 회사의 회장으로서 나를 찾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함께 즐기고 있었다. 정말 그래요. 나는 말했다. 이제 모두가 행복한 선일그룹이 되었어요. 너도? 아버지가 물었다. 응. 아빠. 나는 아버지에게 안겼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한 해가 더 지났다. 나는 선일그룹의 회장이 된 지 1년이 되었다. 그 1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일그룹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투명한 기업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새로운 기업 문화의 상징. 언론은 나를 이렇게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과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단지 당연한 것을 한 것뿐이에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정직함이, 투명함이, 그리고 직원들을 존경하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검찰청에서 온 사람이었다. 강지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인사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나는 물었다. 한태경 피의자가 감옥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특별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말했다. 내심으로는 그가 행복하길 바랐다. 비록 그가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계속했다. 이화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요? 네. 몇 달 진단을 받으니 암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군요. 걱정하시나요? 그 사람이 물었다. 아니요. 나는 말했다. 단지 아쉬울 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말했다. 선한 길로.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이화선이 암이라네요, 아빠. 그렇군. 아버지가 말했다. 그 여자도 결국 저것이군. 아빠는 어떤 기분이에요? 나는 물었다. 복수심이 생겼나요? 아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단지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만큼의 값을 치르는 거야. 응. 아빠.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요. 응.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선일그룹은 계속 성장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장학금 기금, 의료기금, 환경보호 프로젝트, 노인복지기금.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직원들이 함께했다.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일주일간의 휴가. 선일그룹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 그런데 아버지가 제안했다. 지수, 우리가 여행을 가자. 여행요? 응. 아버지가 웃음을 지었다. 가족여행. 그래서 우리는 유럽으로 갔다. 아버지, 한민준 삼촌, 그리고 나. 우리는 파리, 런던, 로마를 여행했다.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고 빅벤을 보고 콜로세움을 거닐었다.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취했다. 7년간 견뎠던 모든 고통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지수 행복하니? 아버지가 파리의 카페에서 물었다. 정말 행복해요, 아빠. 나는 대답했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일주일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선일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3년이 지났다. 내가 회장이 된 지 정확히 3년. 선일그룹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의 기적. 국제 언론은 선일그룹을 이렇게 불렀다.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기업.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었다. 아버지의 웃음. 한민준 삼촌의 따뜻한 말씀. 선일그룹 직원들의 만족한 얼굴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평온함. 7년 전의 그 칼날 같은 분노, 복수심, 그것들은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변했다. 나는 어느 날 할아버지의 초상을 다시 바라봤다. 할아버지. 나는 속삭였다. 저는 했어요.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회사로. 할아버지의 초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초상의 눈빛은 뭔가 다른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해하는 모습.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또다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선일그룹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수 축하한다.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해졌다. 아빠, 저는 단지 당신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말했다. 아버지가 있었고 삼촌이 있었고 민 팀장이 있었고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었어요. 그렇지. 한민준이 말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 자기 자신을 믿는 힘. 응.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지수는 이제 정말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었다. 아빠, 이제 저는 행복해요. 나는 말했다. 복수도 끝났고 모든 것도 정리되었고 이제는 그냥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상속자의 모습이다. 밤이 깊어갔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일그룹의 회장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좋았다. 일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7년 전의 나를 생각했다. 고아원에서 복수만을 꿈꾸던 그 어린 여자. 그리고 지금의 나. 회장이 된 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준 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나. 너 정말 잘했어.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꿈, 새로운 행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살. 이것이 진정한 상속자의 삶이었다.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끝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것이 바로 파혼을 유도한 진짜 상속자의 진정한 결말이었다. 지수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나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버텨낸 멋진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받아보시고 댓글로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리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알림을 켜세요.